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2의 고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벌써 14주 차네요. 네, 그래서 마무리 좀 학기 말이다 보니까 좀 기말고사도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겨울 방학이 되면 좀 마음의 부담이라든지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실 거예요. 그때 좀 내년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 또 겨울 방학을 또 알차게 좀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진료비 청구 명세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그래서 명세서 작성하는 거, 심사청구 명세서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심사청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 거 잠깐 복습을 하자면, 우리가 진료비 청구를 할 때 청구인은 그 의료기관의 대표자였었죠. 개설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심평원에 청구하기 전에 미리 심평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었죠. 그래서 청구서라든지 명세서,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을 청구 전에 이미 심평원에다가 제출된 상태에서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명세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청구 시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청구처. 그래서 우리 심평원의 본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에다가 청구해야 되는 의료기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 보관. 그래서 공단이라든지 심평원 같은 경우는 이 명세서, 심사 청구서 이런 것들을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이어서 이제 그 명세서 작성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학생들 교재 384페이지, 385페이지 보면 명세서 양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에 그 처방전 그 내용에서 처방전 발급 번호, 처방 일수, 처방 내역 이런 것들이 그 명세서의 우측 중앙에 있다, 중단에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 명세서를 보면 위에 뭐 분류, 기호, 수술, 상해, 외인 이렇게 써 있는 거 밑에 보시면 이제 처방전 발급 번호, 점검 번호, 그리고 옆에 보시면 처방 일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방전 발급 번호 같은 경우는 발급 연, 월일, 1년 번호로 구성되는 이제 처방전 발급 번호를 이제 일자 순으로 기재를 하는 거고요. 처방전 발급 번호 밑에 보시면 점검 번호라는 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검 번호는 처방전 발급 번호 1년 번호를 합산해 가지고 기재한 것을 점검 번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처방 일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처방 일수 같은 경우는 그 처방 약품별 처방 일수 중에 가장 긴 처방 일수를 기재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가장 긴 처방 일수인데, 만약에 일자별로 처방 내역이 좀 달라가지고 각각 다른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처방됐을 때는 각각의 처방 일수를 합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명세서, 그러니까 청구할 때 뭐 월별, 주별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자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각각 해서 합산한 기재 이 날짜를 처방 일수에다가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방 내역이 있죠. 네. 자, 처방 내역은요, 그 오른쪽 밑에 보면 이렇게 빈 칸에 줄 잔뜩 그어져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처방전 발급 번호를 기재한 순서대로 각각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보면 약품 코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약이라든지 뭐 제품 이런 별로 해가지고 코딩되어 있는 그 코드를 쓰시면 되고요. 약품명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약품명이 예를 들어서 뭐 타이레놀이다, 뭐 부스코판이다 이렇게 약품명. 그 다음에 1회 투약량. 그래가지고 우리 그 약품명 옆에 밑에 보시면 뭐 단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 상한 금액제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단가를 쓰시면 되고, 1회 투약량이라든지 투여 횟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약품에 써여 있는 그 고시된 내용대로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회 투약량이 20mg이다. 근데 뭐 30mg, 40mg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총 투약 일수까지 해가지고 기재를 하는 게 우리 이제 약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처방전 발급 번호 기재된 순서대로 해가지고 쭉쭉 예, 이렇게 순서에 맞춰가지고 기재를 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8번 보시면 요양급여의 내역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 명세서에 왼쪽 보시면 1번 진찰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여기 확인하실 수 있죠. 진찰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초진, 재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진은 몇 회, 재진은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찰료를 이제 그 기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입원료 있죠, 그죠? 입원료는 이제 식대 포함해서 입원료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일반 그 병실인지 아니면 우리 가산금이 들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과 환자, 정신과 질환자, 그 다음에 만 8세 미만 같은 경우는 가산금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실별로 해가지고 중환자실이냐, 격리실이냐, 신생아실이냐, 뭐 이렇게 이제 이 입원료를 이제 기재를 할 수 있는 칸이 있었고, 우리 3번 보시면 투약료 및 처방전,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면 주사료, 마취료, 이양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요양급여 내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예, 그래서 투약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목록표에 작성에 되어 있는 단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심평원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자, 그리고 우리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 우리 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산금이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1번 진찰료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야간 공휴라고 해가지고 몇 회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야간 시간 이제 암기하셨죠? 18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 토요일은 13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 또는 이제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가산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진료 일자 그리고 진료 개시 시간을 명시해야지. 그래서 일자가 공휴일이다 아니면 진료 개시 시간이 뭐 18시 30분이었다 뭐 이러면은 이제 그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공유 횟수에다가 그 횟수를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진찰료 할 때 치과 같은 경우는 뇌병변 장애인, 직접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진찰료에다가 9.03점 가산한다 라고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장애인 의료비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의 그 기재를 해 놓으시면 이제 가산금이 퍼센트가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약사법 규정에 해당되는 원내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란에다가 의약 분업 예외 분류 코드를 이제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그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18번 보시면 장애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살펴보시자면 이제 소개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소개 같은 경우는 그 진찰료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쭉 보시면 11번에 소개라고 하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개란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그 진찰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T라고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 T에 특수 재료
라고 행위료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갖고 1부터 진찰료부터 특수재료 T란까지의 일란 합계 금액하고 2란 행위료 있잖아요. 이 행위료까지 합산한 금액을 이제 각각 소개에다가 기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산율 보시면 12번에 가산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산율 같은 경우는 우리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가지고 가산율도 달랐고, 그죠? 네. 그래서 요 가산율을 기재를 하는 건데, 우리 일란은 그 종별 가산율이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2란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2란의 소개 금액 종별로 해가지고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그 4452 파는 것 중에 하나가 원 미만 4452 파느냐, 자, 여기 보시면 10원 미만 그 4452 파느냐,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가산율 같은 경우는 원 미만을 4452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5원 하면은 이제 되는데 20.4원이라고 하면 그 0.4원은 이제 빼야 된다, 절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상한 차액 총액 있잖아요. 우리 약재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상한 차액 같은 경우는 모두 합해서 10원 미만은 절사하고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수신자 요양급여 총액란 같은 경우는 이제 1란에 그 약지 상한 차익 뺀 1란과 2란의 소개를 이제 가산 금액을 총 합해 가지고 그 넣는데 기재를 하는데 10원 미만은 또 절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5번 보시면 우리 명세서 잘 보고 계시죠? 15번 보시면 요양급여 비용 총액 1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 같은 경우는 1란하고 2란의 소개, 그리고 우리 가산금 붙는 거 있었잖아요. 그 총액 에서 이제 기재를 해주는데 얘도 10원 미만은 절사를 해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자, 그리고 16번 보시면 그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는 칸이 있잖아요. 명세서에서. 예. 그래서 이 본인 일부 부담금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본인 일부 부담금, 본인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내야 되는 것 중에 100원 미만은 절사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솔직히 뭐 그 본인 부담금에서 뭐 32,520원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20원이 참 그렇잖아요. 그죠? 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이제 100원 미만을 좀 절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입원 진료 같은 경우는 10원 미만 절사한 총액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부 부담금을 이제 그 기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구액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액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는 게 청구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청구액이라는 거는 이 환자한테 총 들어간 금액에서 심평원에다가 청구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액에서 이제 환자한테 받은 금액은 빼고 청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그 여기 두 번째 줄에도 나와 있다시피 차상위 대상자, 장애인 만성 질환이라던가 18세 미만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총액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과 장애인 의료비를 공제한 금액, 그래서 우리 이제 공제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따로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또 제외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명세서 이제 밑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본 청구액이라고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본 청구액 같은 경우 우리 명세서 22번 보면 본 청구액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은 이제 0으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을 보시면 네,
명세서 상해 21번입니다. 명세서 상해 보시면 요양급여 비용 총액 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 했던 요양급여 비용 총액 1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보험에서 100대 100 본인 부담금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그 100대 100에서 본인 부담금 총액이라든지 비급여 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금액을 이제 기재를 하는 것을 요양급여 비용 총액 2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훈 청구액은 22번 보시면 이제 보험 청구액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 청구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훈 위탁 진료 요양기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훈병원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보훈 국비 환자 진료비 분에서 이제 진료비 총액에서 본인 일부 부담금, 청구액, 또 보훈 본인 일부 부담금, 건강보험 100대 100 본인 그 부담금 총액 이런 것들을 또 제외해서 나머지 청구하는 금액만 거기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명세서 보시면 이제 하단에 가운데 보시면 뭐 청구액, 그 다음에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그 다음에 21번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그 24번 보훈 일부 부담금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자동으로 하면은 그거를 다 이제 그 확인을 해가지고 제외시킨 금액을 본인 청구액 란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예, 복잡하기는 한데 사실 요즘 이제 OCS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환경 설정할 때 환경 설정만 잘 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기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금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우리 17번 명세서상에 17번을 보시면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희귀 난치성 지원 대상자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그 비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뭐 그런 비용, 그 다음에 뭐 긴급복지 의료 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는 긴급 지원 사업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비용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뭐 그 지역은 뭐 재난 지역으로 선포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또 지원금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지원금 란에다가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보험 100대 100 이런 것들은 이제 23번에다가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대 100 본인 부담금 총액 같은 경우도요, 10원 미만은 절상 금액이 기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비용 명세서 작성하는 그 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기타 사항에서 끝수 계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 미만 사사오입하는 게 있었고요. 10원 미만 절사하는 게 있었고 100원 미만 절사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끝수 계산이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 전용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청구서라든지 명세서, 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 우리 그 심평원에다가 제출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명세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이제 한글 전용이 원칙인데 여기 보시면 다만이라고 하면서 의학 용어라든지 특수한 용어가 들어가는 경우, 우리 이제 그 특수문자 같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표라든지 별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상병명 같은 경우는 맨 앞에가 뭐 알파벳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영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한방병원에서 같은 경우는 또 한문으로 기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문이나 한문으로 기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특수한 용어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말고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한글과 또 금액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기재를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증 번호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증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 번호에 맞춰 가지고 보통 이제 그 증 번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1자리 숫자가 이렇게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서 정확한지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 성명하고 주민번호 기재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증에 있는 주민번호하고 주민등록상에 들어있는 주민번호가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 몇 번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건강보험 등록할 때 서류 이제 오타가 나가지고 번호가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원칙이 우리가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민번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해야 돼요. 네. 대신 주민등록상하고 틀리다라고 하면 우리 그 내역서에 보면 이제 그 특정 내역 우리 그 내역 쓰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 하단 쪽에 보면 그래서 그 특정 내역란에다가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상 번호가 틀리다라고 꼭 기재를 해 놓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생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증에 아직 등록이 안 된 경우가 많잖아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그 수신자 성명에다가 신생아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산모 이름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이름이 김말자다. 너무 촌스러운가요? 하여튼 김말자 아기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아이가 둘이다, 셋이다라고 하면 이제 김말자 아이 1, 김말자 아이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별 구분하는 거 있잖아요. 뒷자리 첫 번째 자리. 그래서 남아는 3, 여하는 4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아 이거는 신생아에 대한 청구서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병명하고 상병분류기호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우리 그 명세서 작성할 때 이제 나왔었는데 이 상병명 같은 경우 가지고도 또 우리가 이제 그 삭감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그 고시된 대로 이제 그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 기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병명이라든지 상병분류기호 같은 경우는 KCD에 들어있는 그 사인 분류에 따라서 기재하되 얘가 우리 보통 이제 분류 기호가 보통 여기 보시면 네 기본이 3단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다 그러면 I10 해서 I10 이렇게 해서 3단위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거기다가 I10.9 이렇게 되면 이제 4단위가 되고 5단위고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기재를 해라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병명하고 이제 79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재 요령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약국 같은 경우 직접 조제하게 되면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처방 전에 기재된 상병 분류 기호를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상병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기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닥터가 이제 기재를 하는 건데 이제 맞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쭉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내역 기재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해 외인이라든지 특정 기호라든지 의약분업 예외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내역 구분 코드에 맞춰 가지고 특정 내역 기재란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여기 보시면 뭐 다만이라고 해서 서면 청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서면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특정 내역란에다가 기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상해 외인 같은 경우는 우리 질병 분류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해 외인 같은 경우는 영문 첫 자리가
여기 네 얘만 기재를 해야 된다. VWXY 해가지고 얘만 기호를 이제 그 코딩을 하게 되면 상해 외인 코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약분업 예외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칸에다가 이제 그 기재하면 된다라고 아까 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진료 과목 코드, 진료 코드가 있었는데 이거 앞에서 명세서 작성할 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갖고 진료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뭐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 같은 경우 그래서 뭐 내과부터 해가지고 내과, 외과, 안과 이렇게 구분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대로 해가지고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진료 코드 같은 경우도요. 그 진료 코드에 해당하는 그 코딩이 쭉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뭐죠? 그 교재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 결과 작성 하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그 청구를 해야 되는데 요때 진료 결과가 항상 이렇게 계속 1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명세서상 최종 진료일 당시 입원 중이거나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월 단위로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청구하는 그 월 말이 됐을 때 입원 중이거나 아니면 계속 내원이 예정된 경우 그래서 외래 환자인데 치료가 안 끝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결과 그 칸에다가 1이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여기 이송이라고 해서 이라고 기재하는 거는 이제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는 이 환자는 이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송이라고 해주셔야 되고 또 이송됐던 병원에서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우리 의료 전달 체계에서 1단계 요양기관으로 보낸 경우에는 회송 돌려보내 요 회송 3이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망한 경우 그래서 요양기관 내에서 뭐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이 확인됐다라고 하면 그 진료 결과에 사망이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있어요. 그래서 퇴원 또는 외래 치료 종결이라고 해서 9 이렇게 이제 그 진료 결과에 기재를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송이 됐다, 어느 병원을 이송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해서는 또 다른 병원에서 청구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회송했다라고 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그 처음에 진찰받았던 요양기관으로 회송된 경우에는 또 회송된 병원에서 이제 그 청구서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청구에 대해서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청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지난주, 이번주 이어서 쭉 진료비 청구서 명세에서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심사 청구가 이루어지는데 이 심사 청구 같은 경우 이 심사는 이제 그 우리도 이제 명세서가 고시에 의해서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그 심평원에서 심사 청구할 때도 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가지고 정한 기준과 원칙에 근거를 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보편 타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땅히 이 질병에는 이 약이 들어간다. 마땅히 이런 상병명에는 이런 그 뭐 수술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의학적으로 보편 타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비용이 효과적인 방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똑같은 뭐 감기 치료인데 막 몇백만 원에 들어가는 무슨 뭐 기계를 이용해서 치료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형평성이라든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 평가할 때는 이것이 어떤 질병에 대해서 비용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타당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원칙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과다 비용이 억제가 되고, 왜냐면 이제 너무 과다하게 진료를 했다라고 하면 삭감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아, 이렇게 했더니 삭감이 되네. 그러면 과다 비용 청구가 줄어들겠죠. 그죠? 예, 그리고 부당한 진료 비용의 지급을 조금 방지. 왜 우리 그 공단에서 그 청구액을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공단에 있는 돈은 우리가 낸 보험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부당한 진료 비용의 지급을 조금 방지하는 이런 효과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적정 진료를 함으로써 여기 보시면 네.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그리고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 기능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우리 이제 약물 같은 거 너무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도 사실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 기능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도 이제 꼭 필요한 만큼만, 그 다음에 뭐 치료라든지 시술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한 만큼만 해가지고 이제 의학적 보호 기능도 이 심사 청구를 통해서 이제 그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기준과 원칙 보시면 법적 근거가 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예. 그래서 이제 청구와 지급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그리고 심사 같은 거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강보험법의 시행규칙 13조에 의해서, 그리고 급여 비용의 적용 기준이라든지 방법 같은 경우는 규칙 제5조에 의해서 이렇게 심사 청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법적 근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